안녕하십니까.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AI 업계는 물론 금융시장까지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를 강타한 데 이어 6일 만에 문을 연 국내 증시에도 딥시크 후폭풍이 몰아친 가운데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딥시크, 대체 얼마나 뛰어나길래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건지 개발부터 시장 영향,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차영주 소장님, 박상정 앵커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진행 속도가 빨라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엔비디아 세상, 맞아요. 미국 AI 시대였는데 어느 순간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중국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나?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일단 우리가 딥시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데 네. 중국발 딥시크가 AI 업계에 후폭풍을 주고 있는데 공개부터 논란까지 지금까지 상황 너무나 정신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박상정 앵커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 쉬는 사이에 그 이후에 돌아보니까 이 딥시크 폭풍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 딥시크라는 회사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2023년 5월에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된 AI 개발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성능이 좋은 AI로 꼽히는 오픈 AI의 이 버금가는 그런 이 생성형 AI를 발표를 해서 세상에 관심을 끌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회사에서 딥시크 V3라고 해서요. 작년 12월 달에 이미 나온 서비스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뭐 파급력이 크다거나 충격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의 후속작입니다. V3에 이어서 나온 이 AI가 크게 또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개발 비용이었는데요. 이 V3 개발 비용이 557만 달러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챗GPT 개발 비용이 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18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V3가 작년 12월 달에 나온 거고요. 그것의 뒤를 이어서 1월 20일에 공개한 것이 이 딥시크 R1입니다. 그래서 R1은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챗 GPT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데서 시장이 더욱더 이 중국이 만든 것이라고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력이 이만큼 따라왔구나라고 놀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개발 비용은 18분의 1. 네. 2023년 5월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 반대 역설적으로 미국이 실력이 없는 건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중국은 더 빨리 했다? 이게 만든 회사가 이름이 하이플라이어예요. 하이플라이어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제 궁금증을 좀 해결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조금 우리가 중국의 내부 사정과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하이플라워는 인공지능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헤지펀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딥시크의 창업자인 량원평은 85년생입니다. 불과 40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40대는 굉장히 젊은 한참 일할 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중국은 그렇지 않다랍니다. 40대 정도만 되면 중국은 오히려 은퇴할 나이다. IT 업계에서는 그렇게 불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군대를 일단 안 간다라는 점도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학을 나와서 석사 1, 2년 차 정도만 돼도 개발에 참여를 충분히 하고요. 또 문화 자체가 우리처럼 수직 문화가 아닙니다. 의외로 중국이 호칭 자체가 없고요. 서로 간의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이 IT 업계 전반적인 그러니까 압축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IT 업계는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없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대기업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량원평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미국 유학파 출신이 아니고 저장대 출신인데요. 저장공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서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다라고 해요. 근데 수학을 잘했지만
공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 공학 같은 경우를 통해서 뭐 직물기를 만든다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하이플라이어에서는 그다음에 퀀트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다라든지 이 사람의 석사 논문 자체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석사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젊은 창업자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보세요. 러플이라고 30세입니다. 95년생입니다. 러플이 95년생인데요. 샤오미에서 연봉 20억에 데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 대해서 조금 폄하한다 하더라도 러플이 같은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 학술지에다가 평생 한 번 내기 어려운 논문을 1년 사이에 8편을 냈어요. 굉장히 천재죠. 그래서 예, 천재죠. 그래서 저 러프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샤오미에서 연봉 20억, 이제 30세인데 너무 박성재 앵커께서 지금 고개를 흔드는 정도인데 이러한 팀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는 부분들까지 조금 더 연결해서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80억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박성재 앵커가 V3와 R1을 이제 구분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혼용돼 쓰이고 있는데 이 80억이라는 것은 R1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V3라든지 그 뒤에 배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따지면 이거보다 더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R1에 대한 개발 비용만 80억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80억으로 가능하냐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오픈 AI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제로서부터 모든 걸 학습하는 거죠. 차용주가 누구냐? 차용주는 누구다. 차용주가 밥을 많이 먹어서 뚱뚱했냐? 모래 걷지 않아 뚱뚱했냐? 이걸 다 학습한 거죠. 근데 지금 요거를 그 결과치를 지금은 후발주자들은 학습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모아서가 아니라 결과치를 놓고 이 결과치를 어디서 뽑아냈냐? 이 소스가 뭐냐? 라고 하면 이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 AI가 조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걸 베낀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이플라이어에서 얘가 돈을 벌어가지고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 11조 원을 모았는데 그때 당시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GPU 10,000장을 확보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GPU 10,000장 비용만 하면 얼마예요? 그것도 어마무시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R1에 대한 80억은 조금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게 중론이고요. 근데 이 그 GPU 10,000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뭐 대학 연구소, 뭐 삼성전자 다 합쳐도 20,000여 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단일 기업에서 10,000장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준비를 많이 했고 그렇죠. GPU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이 투입을 했고 천재들이 참여를 해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창업자 자체가 이것으로 논문을 쓴 사람이고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바둑대회가 벌써 13년 전 얘기예요. 근데 바둑대회, 알파고 바둑대회가 13년 전 얘기인데 이 알파고 시대랑 지금이랑 뭐가 바뀐 게 있느냐라고 보면 진화한 것은 하드웨어예요. 알고리즘은 그대로 씁니다. 하드웨어가. 예, 그때 당시 알고리즘에 대한 알고리즘이 하드웨어가 그 충족을 못할 정도의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우리가 양자에 대한 개념들을 가져가지만 양자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은 아직까지 멀거든요. 이론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된 게 이제 결국 GPU, HBM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갑자기 챗GPT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나왔어. 근데 챗GPT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2024년에 초반기에 이게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해 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오픈 AI로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가 챗GPT를 제외하고 나서 인공지능이 안 쓰이는 데가 있나요? 하다못해 우리가 물건 택배해주고 택배 받을 때 내가 Q&A 누르면 0.1초 만에 대답하죠.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겁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오픈 AI를 통해서 질의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왜 이제 나왔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로 물론 놀라운 거예요. 중국이 나름대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을 가장 먼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스푸트니크 네네, 맞습니다. 1호를 처음 발사함으로써 소련과 미국 간의 그 미사일 경쟁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거에 이제 비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딥시크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향후에 우후죽순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우후죽순이 안 나올 것 같은 불안한 마음. 근데 그 부분을 좀 이제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샘 올트만이 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후죽순처럼 하는 거에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클로바 X가 나왔죠. 네. 클로바 X가 나온 상황에서 클로바 X가 나오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딥시크는 좀 늦은 거죠. 상당히 클로바 X가 나온 거에 비하면 딥시크는 늦은 거죠. 근데 네. 저는 굳이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식 개발 방식을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 그다음에 클로바 X라는 것들 전 써봤어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딥시크와 내가 이걸 이중 부담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하나만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을 쓰다가 라인이 들어왔다가 라인이 쫓겨났고 그다음에 저도 처음에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쓰다가 어느 순간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쓰니까 포털 사이트 2개를 안 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옥상옥을 만들 필요는 없다. 단 이번에 샘 올트만이 와서 카카오와 손을 잡아서 카카오 그걸 꺾어서 우리가 카카오가 영업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규모의 경제는 좋다. 이번에 샘 올트만과 이 관계에 있어서 삼성 좀 논외로 치면 삼성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했는데 샘 올트만을 만나서 성과를 나타낸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손정희와 카카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보면 돼야지 왜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런 그 챗GPT 같은 걸 못 만들어? 중국은 내수용으로 돼요. 근데 우리는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해가지고 할 거보다 만약에 한번 챗GPT 말고 그거 쓰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게 우후죽순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게 국내 서비스가 안 알려져서 그렇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든 옐로는 저는 앱도 다운받아서 종종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하이퍼클로버 X라든지 솔트룩스에서도 많은 그러니까 서비스가 정말 많은데 대신에 약간의 독점 효과와 초반에 나와서 챗 GPT가 워낙에 선점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더 익숙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국내 소프트웨어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보면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거 외에 어떤 뭐 언어 모델이라든지 그렇죠. 동영상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호환이 되나요? 언어 모델까지 제가 쓸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이 챗 GPT도 제가 질문을 하는 거기 질문 때문에 정도니까. 소비자 근데, 입장에서는 예. 네. 근데 이제 그 챗GPT 같은 건 그런 것들이 호환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쵸, PPT 그쵸. 작성이라든지 확장성이 더 확장성을 좋죠. 놓고 네. 본다라면 그러한 확장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 분명 이제 단순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얘기를 좀 끌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딥시크가 나왔을 때 젠슨왕이 한 인터뷰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젠슨왕이 우리는 환영한다 그랬어요. 환영을 한다. 환영할 것 같아요. 왜 환영을 하냐면 우리는 고급 개발자로 우리는 고품격으로 간다. 네.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챗GPT를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애들은 딥시크 써라.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구분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미국이 좀 독주라고 있었잖아요. 네. 딥시크 나오기 전까지. 앞서서 이제 소련 이야기 하듯이 네. 네. 소련이 우주 개발을 먼저 하니까 미국이 더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의 효과, 뭐 달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발전을 하듯이 미국이 독주하는 것보다 중국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미국도 더 긴장도 하게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전략도 고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건 우리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굳이 만들어도 저도 챗GPT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국과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시너지를 내고 또 반도체들을 또 개발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이제 김인만 소장님 말씀하신 딱 그 행태를 보인 게 바로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죠. 복귀했습니다.
아, 복귀했습니다. 네, 복귀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왜 복귀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네이버나 카카오는 서로 간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해진 회장이 다시 네이버로 복귀했다라는 거 보면 선의의 경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나라 뭔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이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제 시즌 2를 또 네. 새롭게 도전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네. 한번 경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딥시크가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뭐 안 좋은 것 같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제 뭐 업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줬다는 얘기는 놀라운 점은 있는데 뭐 주요 개발 스펙 뭐 논란이 되는 점 뭐 이런 점은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앞서 뭐 우리가 금액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했고요. 네네. GPU 같은 경우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HBM 같은 경우, GPU 같은 경우 H100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만드는데 얘는 H800이라고 중저가 사양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예,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걸 갖고 있었고 화웨이 칩을 많이 썼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고사양에 대한 어떤 그 뭘 만들려면 필요하다라는 건데 중국이 작년에 7나노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특히 노광 장비, 그러니까 7나노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7나노입니다. 나노미터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광 장비라고 해서 네덜란드 장비가 들어가서 한번 쫙 설계도를 그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수출이 중지된 상태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나온 논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 노광 장비를 갖다가 4번 쏘면 만들 수 있다. 그걸 실현시켜버린 거예요. 일본에서 중고를 사다가 4번 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물론 이제 이게 칩이라면 이 칩으로 그냥 고가 칩을 하나 딱 꼽으면 빠르겠죠. 근데 이 밑에 저가 칩을 막 달아가지고 이와 같은 성능을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근저에는 중국이 갖고 있는 교육 여건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량원평 같은 경우 유학 세대가 아니지만 그 윗세대 같은 경우 다 미국 유학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저장대를 나왔는데 저장대가 중국에서 공대, 그러니까 글로벌 공대에 20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20위 안에 홍콩과 싱가포르 대학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몇 위일까요? 그 조사한 기관에 다르지만 여기에 나온 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Y대가 58등에 들어가 있다라는 자체만 한 공대입니다. 의대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우리가 중국과 관련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스펙, 그러니까 저사양을 가지고도 높은 효율을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이 결국에는 또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작년까지 이제 엔비디아가 주식시장을 선도하고 가격도 천정부지 올라갔는데 좀 주춤했어요. 매도 물량들도 나오고 주춤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친구하고 이제 전화를 하다가 주식을 좀 하는 친구인데 엔비디아 많이 떨어졌겠네. 약을 좀 올리니까 떨어졌다가 좀 반등 또 했어라는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딥시크 쇼크 당시에 글로벌 AI주 관련된 현황하고요. 현재는 얼마나 회복을 했는지 우리 박성재 앵커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네, 딥시크의 충격을 숫자로 따지면은 쉽게 1조 달러. 이렇게 1조 달러? 예, 느낌이 표현을 안 할 수가 오는데?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딥시크가 공개되고 나서 상당히 또 주식시장의 충격이 컸고요.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 설 연휴여가지고 약간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충격파가 오기는 했는데 설 연휴 때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쉬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뉴스 나오자마자 이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은 27일 월요일장이 딥시크 충격을 온전히 받은 때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트 보시면은 가파르게 꺾어져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날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 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1조 가운데 60%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가장 총 1조, 그중에 6천억 달러는 엔비디아. 네. 그럼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63조 원이 중발을 했는데 이 단일 주식으로 하루 동안의 이른 시가총액 기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이 딥시크 충격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독점이 깨진다 만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대항마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브로드컴이거든요. 근데 브로드컴도 이날 17% 폭락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AMD 6%, 그 밖에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사실은 많이 안 밀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4% 정도.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팔란티어도 작년 올해 뜨거웠던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4%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급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했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칩 주식은 회복이 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의 회복은 아직은 좀 요원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은 차트 놓고 보시면은 본 궤도를 다시금 이어가면서 충격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보시면은 급락하기 이전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의 종가가 140달러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있고 나서 물론 현지 시간으로 5일이죠. 그러니까 간밤에 약간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120달러대 정도에 머물면서 아직까지도 그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600조 좀 넘는 수준인데 하루 만에 그냥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그냥 사라질 정도로 네. 엄청난 충격이긴 한데 또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고사양 칩을 비싸게 또 많이 팔고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나 싶은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딥시크가 진짜로 이게 빠르고 진짜 좋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을 저는 머릿속에 제가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데 이게 딥시크가 내세운 게 벤치마크 지수를 보면 우리가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짜로 앞선 거 맞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벤치마크 지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건데, 중국 프로그램이잖아요. 미국의 수학경시 대회 문제를 풀어봤어요. 딱 양쪽에 놓고 화면에 이제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쫙 풀어보는데 속도도 만만치 않게 딱딱딱 수학 문제를 풀어가요. 도대체 야 저걸 어떻게 푸느냐. 저는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걸 풀어갔는데 합격,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답률이 딥시크가 79.8이 나왔고요. 챗GPT가 79.2가 나왔습니다. 0.6 차이로 딥시크가 높았고요. 네네. 코딩을 한번 짜봐라 라고 하니까 딥시크는 65.9%의 코딩을 짰고요. 챗GPT는 63.4의 코딩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만만치 않다. 우리가 아무리 저사양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크다라는 거죠. 단 우리가 이제 지금 딥시크 써보신 분들 얘기가 중국 관련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한다라는 건데 요거를 제가 이제 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끈질기게 물어본대요. 끈질기게 뭐 막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해서 이분이 독일어로 물어봤대요. 그게 대답을 하더래요. 한국말은 대답 안 하고. 한국말은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한다. 아예 그걸 학습을 안 시킨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 물어보니까 좀 덜 민감한 나라 단어로 그 언어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 일본말로 물어봐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거 지금 현재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각 나라마다 지금 저렇게 다른 답변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언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새로운 형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똑똑한데요. 아니 국가별로 물어보면 한국이 물어보면 그렇죠. 독도 한국 땅이야라고 하고 일본이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하다. 옆에 이런 친구 있으면 안 두고 싶은데요, 저는. 모르지.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지. 박성재 앵커님한테도 저는 다른 얘기를 싫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독일말로 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예, 건데 예. 혹시 주변에 좀 이게 딥시크 써보신 분들 계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아, 직접 해보셨어요? 예, 뭐 저는 어때요? 이 뉴스 나오자마자 써봤는데 그때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그날 들어갔거든요. 그날 네. 아침에. 근데 쓰시는 분들이 한때 서버가 뭐 마비될 정도로 잘 버벅대서 못 들어갔다는 그렇다고 분들도 하더라고요. 많이 보였는데 네. 저는 뭐 잘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특이사항을 사실 포착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 UI 자체 화면의 구성 자체가 챗 GPT랑 너무 유사합니다. 옆에 약간의 비슷하게 예, 메뉴 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질문하면은 위쪽부터 이렇게 쭉 텍스트가 나오는 그런 화면 구성도 너무 비슷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했더니 뭐 특이한 점을 느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존의 서비스하고 다른 서비스들하고 차별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워낙에 사용자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바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챗 GPT보다 낫다. 어떤 분들은 거의 뭐 비등비등하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중국 색깔이 많이 묻어 있어서 쓰기 좀 거북하다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본 내용을 보자면 이 겨울 산을 주제로 해서 시를 한 편 써달라. 이런 건 창의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챗 GPT나 아니면 딥시크 것이나 다 뭐 큰 무리 없이 써냈다라고 하고 혹시 그리고 똑같은 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답은 저는 예상하는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거울아 딥시크야 챗 GPT야 앵커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하니 박상정 앵커요. 정답이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올라가서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시 후에 해보려고요. 예.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한테 뭐 인터뷰 제안하는 이메일을 작성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작업은 나란히도 잘 수행하는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지적이 된 것이 뭐 독도가 누구 땅이냐 이런 부분들, 이 민감한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확실히 딥시크의 약점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딥시크 너는 뭐가 장점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특정 분야의 특화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의료나 법률이나 기술 같은 특정 산업에 있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챗 GPT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화나 다양한 대화, 폭넓은 정보에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똑똑하네. 저 챗 GPT 유료 버전 쓰고 있거든요. 네. 해외 식당 예약할 때 그거 짜달라는 거 전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그냥 제가 대단한 영어로 떠듬떠듬 보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약 저쪽 클레임 오면 그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굉장히 갈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여행 갈 때 네. 나 오사카 가는데 스케줄 좀 짜줘 그러면 챗 GPT가 그렇게 좀 네, 짜주더라고요. 짜주는데 그런 그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 좋은 거 배웠네요. 저는 챗 GPT를 그걸로 써요. 영어 회화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화상 영어나 전화 영어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학원을 다닐 것 같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영어 공부는 연초니까 하고 싶고 그래서 챗 GPT랑 자기 전에 30분씩 대화를 합니다. 남편하고 너무 대화를 안 좋더라고요. 하고 그러니까 챗 GPT하고 이제 이제 대화를. 남편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참. 아무튼 딥시크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딥시크가 좋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놀랍긴 한데 지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안 문제가 나오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AI를 이제 전공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했는데 뭐 이제 당연히 주제가 또 요즘 딥시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도 보안 얘기를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함에 있어서 중국이 유리한 점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윤리 문제라든지 또 비용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은 또 국가적으로 아무 데이터고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정부 당국이 지금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보안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려되는 보안상의 문제를 우리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보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보,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제 보관이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럼 뭐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통신보안법에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 나의 통신 내역을 보겠다라면 저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가 그거는 이제 사후 통보 받기 때문에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정보가 어디로 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권력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걸 보려면 영장을 받는다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죠. 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딱 두 글자로 됩니다. 중국은 중국과 관련된 딥시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중국 서버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그 서버를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김윤만과 차영주가 딥시크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서로 얘기를 했나 볼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법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산당법이라는 거죠. 그게 국가 안보라 국가 보안 뭐 이런 걸 명분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많은 분들이 특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알리, 테무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한 나의 쇼핑 이력들도 다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제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 문제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보안이 아니라 이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죠.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일본과 분쟁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미국도 틱톡 문제에 대해서 그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딥시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25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그 카카오가 샘 엘트먼과 하는 자사의 상품을 얻는 것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이 각각 다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성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 이 보안 문제는 챗GPT는 미국 걸 쓴다 하더라도 보안 문제는 우리나라 내에서 있는 각 기업들의 보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토종 보안이고 또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이 보안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회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안이 이슈가 되고 앞으로 더 중요하다면 이렇게 안렉 같은 보안 업체들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팔란티어라는 업체가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그때쯤에 연말연초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보안 업체들은 사이즈가 워낙에 작고 영세해가지고 약간의 테마주 성격인 취급을 아직은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 보안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수익과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잠깐 얘기하면 좀 많이 현명해지신 게 과거 보안주 하면 제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뛰었는데 이제는 델로만 된다. 그죠 철저히 차별화돼요. 같이 안 가고 네. 갈래는 가고 안 갈래는 아예 안 가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현명해지시고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점점 저는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발전 과정에 있다라고 봐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이게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가는 종목은 가고 네. 가지 않는 종목은 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스마트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보안 문제도 보안 문제고 결국엔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개인정보 노출 좀 왠지 모르게 네. 저는 이게 우리가 미국도 분명히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될 텐데 중국이니까 좀 더 민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앞서서 이제 중국 정부가 서버를 합법적으로 다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괜히 좀 찝찝한 마음도 들고요. 국내 이용자가 이제 딥시크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급증하고 있는데 일단 막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차단할 정도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더 강한 조치들을 할 것 같은데 세계 각국은 어떤 액션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일단 사용자 수부터 보자면은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 앱 리테일이라는 업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월 4주차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이 생성형 AI 앱 이 부분을 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의 조건은 대화형 AI 서비스 중에서 전용 앱이 있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1위는 단연 이 챗 GPT입니다. 그래서 거의 500만 명이 한 주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챗 GPT가 1위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얘기해 주신 딥시크 2위를 바로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공개된 그 주에 바로 2위를 차지를 한 거예요. 121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지만은 이만큼 국내 사용자들에게도 많이 노출됐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국에서 앞다투어서 이렇게 다들 빠르게 써보겠다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각국 정부들은 점점 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손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대만은 바로 금지령 내렸고요. 대만이요? 네. 왜냐면 대만은 보안, 특히나 중국 쪽으로 내 정부가 넘어간다 하면 가장 치를 떨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네. 네, 지금 안보의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보안은 바로 금지령.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원한테 이용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뭐 전체적인 소비자한테 다 뭐 서버를 막는다거나 이건 아닌데 공무원한테 이용 자제 명령 내렸고요. 그리고 서방 세계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사용 차단에 즉각적으로 빨리 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호주도 보시면은 전면 사용 금지, 이유인즉슨 보안 위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손절을 할 때 하면서도 조금 전에 스푸트니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국의 이런 모습에 자극을 받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인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인도는 자체 개발에 서둘러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사용 금지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챗GPT와 손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카카오 사내에서도 이제 못한다는 거고, 앞서 제가 이제 보안 문제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기업이 이제 이거를 했는데 딥시크에서 약 100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추출을 해냈어요. 추출했다고요? 네, 추출을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우리가 중국 서버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100만여 건이 누구든지 원하면 이제 빼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딥시크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자체 보안이 조금 많이 약하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딥시크가 유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제3 세력들이 딥시크를 에 있는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우려스럽기는 하네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기술적인 보안, 또 여러 가지 보안 문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딥시크로 불붙은 논쟁이 오픈 워싱 논란이 있는데, 오픈 소스잖아요. 이게 오픈 소스를 강조하는데 이게 뭐 마케팅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들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어떤, 이거는 꼭 딥시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디스틸레이션, 우리가 증류라고 번역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번역을 했는데 한자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간다라는 것은 기본 생태계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왜 우리 걸 모방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뭐 김만 소장님이 사회를 잘 보면, 저도 사회자가 욕심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사회를 보느냐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지, 그 전혀 별개의 어떤 사회를 본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굳이 거죠. 따지자면 챗GPT도 없는 걸 만들지는 않았어요. 없는 걸 만들지는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오면 이제 오픈 소스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더 많은 지식의 총화, 더 빠르게 개발자들을 따라붙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폐쇄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공산당의 어떤 그 경직된 문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 관련해서 현지에서 그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IT 쪽에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오히려 지금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조직 문화화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국이 더군다나 중국은 부서 호칭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김만 위원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장 이사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기도 지금 보면 량원평하고 러프이랑 몇 살 차이 나죠? 거의 10살 차이 나잖아요. 네. 그렇지만 쉽게 대화하고 이름 부르는 거. 이름 부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공산당이고 사회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더 수평화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문화가 사실 좀 그쵸. 제가 이 그렇지도 얘기를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S그룹의 법인장을 지내신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중국 법인장.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너무 중국을 좀 약간 실체보다도 우리는 더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좀 많이 각성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딥시크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할지 지켜봐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자금 투입은 당연하고 또 학계에 엄청난 인력들이 투입이 되면서 중국 AI 시장 놀라보게 성장을 할 것 같고, AI 유니콘들이 이제 뭐 줄 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위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황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중국은 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하나둘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중국이 AI 시대를 예견을 하고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2017년에 차세대 AI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2030년까지 세계 주요 혁신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
이 차원에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됐었고요. 그 결과 칭화대, 베이징대 등이 채택된 이 논문 저자 수를 3배에서 4배로 늘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보자면 니케이가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3대 AI 학회의 채택 논문을 쭉 조사를 했더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저자들의 국적을 이렇게 다 한 거죠. 네. 이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저자들의 국적을 딱 조사를 했더니 1위는 역시나 미국이긴 했습니다. 미국이 37개로 1위를 차지를 했는데 바로 따라붙는 중국이 31개. 그래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따라붙었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은 점한 채 가 있는 것 같지만은 상당히 좀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라는 점이 숫자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을 참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국 각 대학에 이 2,000개 이상의 AI 학과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국내는 AI 학과가 몇 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땅덩어리도 그렇고 대학도 그만큼 더 많겠지만은 정부 쪽의 이런 대대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대학, 학계가 변하고 있고 이와 다 합동으로 해서 스타트업도 만들어지고 성과도 내고 있고 이런 선순환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요. 일단 정치인들이 이 개발자 출신은 안 돼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도 저기죠.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 출신이요. 네. 우리나라하고 사뭇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칭화대 총장 출신의 이 상하이 당서기가 있는데 그분도 칭화대 총장의 테크노를 전공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공공의료의 전문가인 인리라는 이분은 또 베이징 당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에서 기술자들, 이런 연구직들, 이공계 인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높이 평가를 한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지금 2022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당시에 중앙위원회 위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좀 모아놓은 거겠죠. 그중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49.5%가 기술 관료랍니다. 그게 2022년의 상황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1995년생인 러프리가 또 이번 딥시크 돌풍의 핵심이 되면서 뭔가 중국 내에서도 개천용의 롤모델이 됐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워낙에 지금 시골 마을에서 게다가 국내파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연봉 20억이라는 제안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중국에서는 딥시크를 비롯해서 스타트업 업체들에서 유학파를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국내파를 또 뽑아서 이렇게 조직을 일구고 있어 내부에서도 이공계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이 부럽다. 저도 부럽다. 진짜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치권 보면 이제 법대 출신들이 많고 또 우리 개천에서 용도 잘 안 나지만 용이 나면 또 의대로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우리도 좀 분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국가적으로 다 지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총체적인 위기라는 생각은 들고 게임 업계 얘기도 한번 좀 해볼게요. 살짝 좀 화제를 돌려서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게임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또 반사 이익을 얻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게임 업계가 아닌가 싶고요. AI 캐릭터 조기 상용화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게임 업계 들어보면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AI가 다 만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하고 이제 시크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이제 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보니까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영주를 멋진 예를 들어서 원빈과 같이 사진을 바꿔준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건 선호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딥시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앞서도 제가 이제 박성재 앵커랑도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뭐 보고 자료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또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런 게임. 근데 이것만에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농사. 지금 이제 AI가 어떤 식이 되냐면 사진 판독을 통해서 이게 잡초인지 우리가 농산부품인지를 봐가지고
제거를 해줘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우리나라 대동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한 비용들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옛날에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걸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이언맨 봤잖아요. 아이언맨 딱 보면 맞죠. 샥 하면서 아이언맨 그 기자재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컴퓨터랑 대화를 하죠. 이거 가능하겠어? 아 이건 좀 무리인데 지금 이제 김만 소장님 뒤에 있는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마치 아이언맨처럼 지금 이제 뒤에 있는 화면 돌아가는 게 100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꼭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일상과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상상하던 일,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주선을 타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고 야 거리 얼마 남았어? 뭐 언제 도착할 거야? 뭐 이런 그렇죠. 거 물어보면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지금 뒤에서 보면 뭐 얼뚱얼뚱 돌아가고 저게 다 알아서 지금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차영주 체지방량은 얼마고 지금 이제 오늘 점심 먹었으니까 저기서 뭐 얼마를 빼야 되고 지금 이제 다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 놀라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면 캐릭터 디자인 하시는 분들 또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요즘 또 힘들다는 얘기도 또 나오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할 것 같고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네. 딥시크 쇼크 당시에도 뭐 네. 주가에 영향을 또 미친 부분도 궁금하고 네. AI 캐릭터 사용한 게 나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호재로 호재예요? 네,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개발을 하면서 여러모로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게 정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왜 호재라고 하냐면 저희가 앞서서 오픈소스다라는 이 딥시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은 개발 비용을 줄여줄 거다라는 포인트에서 수혜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툴만 갖다 놓고 숫자만 쓰면 예를 들어서 제가 PPT를 잘 못 만드는데 PPT 프로그램부터 만들려고 하면 아예 엄두가 안 나잖아요.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PPT에 템플릿만 갖다가 숫자만 쫑쫑쫑 바꿔서 쓸 수 있게 하면은 누구나 PPT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 편집을 못하시는 분들도 편집 툴이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진만 몇 개 넣으면은 막 동영상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이 부분을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게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게임 업체는 호재다, 비용 절감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들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그러면 이를 활용한 뭐 게임 업계의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딱 딥시크의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캐릭터는 현재 국내 기업들이 만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딥시크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AI 캐릭터를 만드는 기술들은 하나둘씩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서 게임에 특화된 AI 혁신 기술 CPC라고 하는데요. 이게 코 플레이어블 캐릭터라고 해서 캐릭터가 같이 이 사용자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해요. 저도 게임은 안 해봤는데 조금 더 살아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혹은 제가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이 게임 안쪽에 있는 캐릭터와 좀 더 교류를 하는 라포가 형성되는 그런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CES에서 이미 공개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픽 카드로 옛날부터 많이 좀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게임 업계의 협업은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AI 캐릭터를 이미 개발을 해서 이 미르5의 보스 캐릭터를 제작할 때 이 부분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프트웨어 전문가 만나서 이제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런 툴들 있잖아요. 챗GPT도 그렇고 코딩을 굉장히 잘해준대요. 잘해줘서 어지간한 신입사원 정도는 충분히 그냥 툴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챗GPT가 못하는
능력 이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몸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또 다른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중국도 뭐 연봉이 20억, 뭐 네. 30억 얘기하듯이 잘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진짜 설 자리가 없어지는 초양극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뭐 아무튼 뭐 우리가 딥시크 되고 다 좋은데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또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하이닉스는 날아다니고 삼성은 또 굉장히 좀 우울한 날들도 보냈었는데 이게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결국은 AI 모델은 돈 많이 들어가. 고사양을 사용해야 돼. HBM 막 올려야 돼. 라는 거였는데 딥시크가 그 공식을 깼다라는 평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반응과 또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하이닉스가 그러면서 19만 원을 깼을 때 적극 매수를 말씀 좀 드렸고요. 적극 매수예요? 네, 지금 20만 원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올해 물건에 대한 것은 이미 거래 완판이 됐어요. 네. 물건을 달라고 해도 못 줘요, 하이닉스는. 내년 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또 블랙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시장이 저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돈을 버느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딥시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 이 정도 돈이라면 80억이라면 우리 김만 소장님이 갖고 있는 빌딩 하나만 팔면 만들 수 있는데 나도 한번 내 김인만 소프트웨어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GPU와 HBM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만약에 H800을 갖고 만들었다. 그 H800만 갖고 순수하게 돌아간다. 그럼 삼성전자도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 가전제품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첨단 사양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그 직전 사양은 소위 말해서 똥값이 돼버리는 거죠. 네. 악성 재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감안해서 원래 여기다 붙이는 건데 지금 쌓여있는 중저가들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D램도 그렇고 그다음에 HBM도 그렇고 이걸 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똥값으로 쳐놨던 재고 자산을 값을 받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에서 지금 저 외에 아무 분도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재고 자산이라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재무적으로 재고 자산이 수익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누구든지 개발을 좀 해라. 저는 소장님한테 자꾸 푸시하는 거죠. 저는 하이닉스 사놓고 소장님 빨리 빌딩 파세요, 빌딩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푸시를 함으로써 그만큼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영주 소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개발하고 저는 싶으세요? 사실 뭐 제가 개발하면 망할 것 같고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이 시장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엔비디아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좋은 시절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 반대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HBM 시장이나 뭐 AI 가속기도 그렇고 이 시장은 변화하면서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앞서 처음에 저희가 우후죽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개발자들이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리콘밸리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중국, 일본, 인도 다 지금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 좁은 구석에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앞차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네. 그러고 해보면 의외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딥시크 때문에 자극받고 지금 현재 잠 못 자는 일부 개발자들도 많을 거예요. 야, 우리가 늦은 거다. 빨리 하자라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은 이 싸움의 끝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 몇 개가 망함으로써 끝날 겁니다. 안타깝게도 결론은 이 우후죽순처럼 나온 것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산업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선도주자가 있고 우후죽순 시대가 있고 우후죽순이 나중에 수렴되는 단계가 있죠. 지금은 우후죽순되는 요 초기 단계거든요. 이게 나중에 수렴될 때 이 수많은 것들이 없어지겠죠. 자, 이럴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죠? 청바지입니다. 금광에 금이 발견되고 나서 누구든지 금을 캐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렸죠.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이 뭘 입었죠? 청바지 입었고 나중에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소수였죠.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특히 청바지 회사다라는 점 지난번에도 밝혔기 때문에 청바지 회사를 사갖고 기다리고 있고 딥시크가 돈을 벌던 챗GPT가
돈을 벌던 가장 재밌는 건 뭐죠? 싸움 구경이에요. 청바지 딱 입고 싸움 구경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광은 니들이 캐고 우리는 청바지를 팔자라는 전략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전 궁금한 게 좋습니다. 청바지도 있는데 청바지 외에 또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든지 어떤 부분 청바지 외에도 뭐가 있을 거잖아요. 청바지 외에 또 다른 청바지가 있는 또 다른 거죠. 청바지가 청바지가 뭘까? 있는 거죠. 네. 보게 된다라면 보안 말씀드렸고요. 아, 보안.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누구든지 이 수많은 청바지에다가 청바지 빨려면 뭐가 필요하죠? 세제가 필요하죠. 네. 이 수많은 그 인공지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아, 전력입니다. 특히 이제 멕시코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때린다, 그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전력 인프라가 선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원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별개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변압기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의 흐름을 꿰뚫으세요. 엔비디아가 돈을 버느냐, 딥시크가 돈을 버느냐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들이 특히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잽싸게 이렇게 못 움직여요. 서서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서서히 움직이는 게 뭐죠? 하드웨어, 보안, 전력 인프라 이런 걸 갖고 묵직하게 갖고 가시면 결국 지금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밑에 사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도 많지만 계속해서 모아가신 분들 중에 지금 손해보는 거 23만 원에 딱 사지 않고 밑에서부터 모아갔다라면 다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누가 뭐 앞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떡을 더 많이 먹느냐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보안 말씀하셨고요. 뭐 전력 인프라, 반도체 여전히 유망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름만의 시드머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차영주 소장님, 박상정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알차고 더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